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칼바르트의 동시대성의 신학, 이런 것들이 당대 사회 철학이나 인문학하고 어떤 비판적인 대화를 거치면서 자기 신학을 발전시켰나. 수년 전에 제가 쓴 칼바르트와 말씀의 신학 해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교회 교의학 1회 1권의 전반부가 말씀의 신학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말씀의 신학의 틀에서 바르트가 이전에 이 신학의 교리하고 비판적으로 대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당대 철학하고 깊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이 말씀의 신학의 틀에서 이런 해석학이나 사회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나 현상학이나 특히 이제 니체 이쪽에 데카르트 상당히 많은 인문학적인 사유들하고 대화하면서 발전시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나 사회학, 철학에 대해서 좀 배경이 약하다가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요즘 계속 니체, 이제 하이데거 그쪽 방향에서 이 사회학적으로 다루어 나갑니다만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교차 텍스트가 되면 양쪽의 세계를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사유라고 하는 게 굉장한 강하게 배경이 깔려 있어서 그 틀에서 무신론이랄지 인문학이랄지 사회학이랄지 비판적으로 대화가 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상호 인접 학문에 대한 배경이 좋지만 연구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 또 한국 같은 경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신학하고 철학하고의 대화를 교차 텍스트식으로 해명을 하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바르트는 이제 당시 바젤 대학 선배입니다만은 앞서 있는 한 세대 이제 선배죠. 바젤 대학의 프란스 오버백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교회사 학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니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는 자기 절친이었던 투르나이젠이 도스토옙스키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오버백과 니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스토옙스키 이런 부분이 자기가 이 첫 번째 시도했던 로마서 주석에서 아주 새로운 신학을 개척해주는 어떤 돌파구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918년 로마서 주석 1판 거기에 보면 그 당시는 1차 세계대전 접하면서 유럽 사회가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도배가 되던 당시인데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바울을 재해석하면서 바울을 동시대화하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정치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주석 1판과 2판은 그 당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흥미롭게도 이런 인문학이나 사회 철학에서 특별히 아감벤 같은 사람 아주 발터 베냐민하고 바울을 연결 지으면서 해석이 참 탁월하죠.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자처하는 바디우 같은 사람들 이 바울을 공산주의의 어떤 위대한 사건의 전형으로 이제 해석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아감벤이나 바디우나 이제 이런 특히 뭐 지젝도 뭐 비슷하게 접근합니다만은 뭐 락강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차시켜서 바울에 대한 신학을 뭐 재검토해 보는 거는 뭐 상당히 그 흥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프란츠 오버백 교수는 니체와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마 니체가 한 9년, 한 10년 정도 바젤에서 교수 생활할 때 마치 하이델베르크에서 에른스트 트렐치와 막스 베버가 한 20년 정도 같은 집에서 살면서 교류했던 뭐 그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버백은 이 니체의 계보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니체의 계보학은 뭐 오늘날은 뭐 미셸 푸코에 의해서 아주 일대 뭐 광기의 역사랄지 뭐 처벌과 감시랄지 또는 성의 역사에서 아주 그냥 뭐 일대 하나의 그 고전으로 이제 등장할 정도로 해석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오버백은 이 니체의 계보학을 원역사의 개념으로 도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지 역사주의가 편배할 때니까 역사주의 안으로 들어오면 다 상대주의화가 된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고 하는 텍스트가 교회사라고 하는 게 다 역사주의화가 되면 이 본래적인 모습, 원역사 그런 거 없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오버백의 니체의 계보학, 특별히 그 우억의 슈시테라고 하는 원역사 개념을 수용하면서 당대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근대성의 포로가 됐다. 이걸 비판하고 뭐 사실 이제 바르투가 로마서 쓰고 난 다음에 아돌프 폰 하르나크하고 엄청난 그 논쟁의 서신 교환을 하잖아요. 뭐 아돌프 폰 하르나크는 당대 뭐 최고의 독일 뭐 신학자고 아돌프 폰 하르나크 폰이 들어갈 정도로 국가 이제 신학의 뭐 어떤 귀족 취급을 받을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그리고 이 아돌프 폰 하르나크의 신학은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런 논쟁들을 보게 되죠. 뭐 바르트는 이 원역사를 종말론으로 재해석합니다. 기독교 전통은 본래적 전통은 이 종말론이었고 이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차원 뭐 여기에 이제 천착해 들어가고 사실 그 부분이 뭐 교회교약 전체 속에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성이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동시대화하고 현재를 영원화시킨다. 현재의 영원화가 있다. 뭐 이거는 상당히 니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바르트를 비판할 때, 뭐,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누가 그런 말 모르느냐. 그 로마서 주석 2판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서 키엘케고르의 실존주의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1918년도에 쓰여진 1919년도에 아마 이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주석 1판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로마서 주석 2판에 나오는 바르트의 이 종말론을 초월로 이전시켜서 내재적 비판으로 모든 기존하는 것들을 다 전도하는 가치들을 전도하는 그런 시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니체적이에요. 니체도 근대성의 가치들을 다 전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판과 로마서 2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연구가 되면 이거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만만하게 몇 마디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뭐 국내에 칼바르트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로마서 1판이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제가 아는 선생님은 프리델 마쿠바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로마서 주석 1판 자그마한 그
소책자판을 가지고 뭐 거의 달달달 애우다시피 빨간 줄을 그어놓고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또는 세미나 시간에 로마서 1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칼바르트는 이건 다 죽은 신학이 돼버린다. 뭐 그 정도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아주 가까웠던 친구 그분의 이제 한 10여 년 조교로 활동했던 안드레아스 팡크리츠 본대학에 계셨던 안드레아스 팡크리츠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니체의 계보학은 근대성의 도덕 체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권력의 관계, 어떤 그 야만적인 내용들을 선과 악이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가르는 도덕적인 내용이 어떤 사회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지배담론화가 되면서 사회적 구성을 갖느냐. 이렇게 보니까 니체는 어떤 면에서 이 프로이드에 앞서서 문화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어떤 그 탁월한 사람이에요. 도덕의 기원의 문제를 사회적인 조건, 각각의 영역에서 분석하지 일반화시킬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미셸 푸코가 나오죠. 물론 둘레즈도 이제 이 영향을 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 둘레즈나 푸코의 계보학 속에서는 이 유효한 역사가 있다. 지배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이 유효한 역사. 뭐 사회에서 다 밀려나가 버리고 사전 봉쇄당해 버리고 이런 역사를 생을 위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는 생을 위해서 봉사가 돼야지. 그런 맥락에서 뭐 니체도 그 자신의 그 생을 위한 역사에서 역사를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기념비적인 역사다. 또는 문화보존적인 골동품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비판적인 역사가 있다. 이 역사를 분류하죠. 그러니까 역사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비판적으로 유형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회학에서는 베버가 가져가요. 니오칸티안주의하고 이런 니체의 역사 분류법을 가져다 놓고 그 우리 베버가 지배사회학이랄지 뭐 가부장적인 지배 또는 뭐 카리스마적 지배 또는 관료 지배, 법적 지배 또는 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도구적, 목적 합리성, 가치 합리성 또는 감정 합리성 뭐 또는 정서적 합리성 그리고 전통적인 합리성 뭐 이런 맥락에서 계보학은 니체의 계보학은 사회학에서는 뭐 그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을 또 통찰들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니체는 본대학 시절에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데이비 슈트라우스의 역사적 예수와 아주 일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 슈트라우스는 모든 건 다 신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데이비 슈트라우스는 뭐 헤겔의 뭐 제자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뭐 청년 헤겔 학파의 아주 유명한 브루노 바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슈트라우스는 헤겔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은 뭐 거의 다 역사적 예술로 신화적인 인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그 비판을 했고 오히려 브루노 바우어는 그 니체의 데이비 슈트라우스에 대한 공격 그거를 지지할 정도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그 분석해 놓은 책은 칼 레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죠. 유대인 철학자인데 헤겔에서 니체로라고 하는 아주 고전이에요. 거기 보면 청년 헤겔 학파하고 니체가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었나 잘 분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니체는 이 다윈과 홉즈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이제 수용하지만 또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강자의 특권 이런 것들이
이 역사의 무식함과 문화적 속물주의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이비 슈트라우스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데이비 슈트라우스에게는 이런 다윈과 이 토마스 홉즈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아주 이상하게 습합되어 있고 강자의 특권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감수성이 없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는 문화적인 속물주의자다. 뭐 니체만 하더라도 기념비적 역사랄지 문화보존적 골통품의 역사랄지 또는 현재의 역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감수성이 있었고, 그러나 이 데이비 슈트라우스에게는 이건 뭐 역사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신화로만 가는 자연주의적인 어떤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한 어떤 생물학주의로 빠져버린다. 시기에 맞지 않는 성찰이라고 그 초기 저작이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슈트라우스의 신화론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었지 무슨 신화냐. 오히려 이 예수의 생을 보면서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적절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니체는 기독교의 도덕의 체계, 카톨릭의, 그리고 그 당시 국가 종교화된 독일 루터란 이런 국가 종교에 대한 아주 숨막힐 듯한 그런 억압적인 도덕 체계에는 뭐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반그리스도에 보면 역사적 예술은 참 존경했어요. 역사적 예술을 참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짜라투스트라로 이렇게 우회하면서, 뭐 여러분들 짜라투스트라를 읽어보면 그 윤리가 참 고결하잖아요. 쫓아갈 수 없는 고결한 윤리를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면에서 니체는 뭐 데리다처럼 뭐 해체주의자가 아니에요. 니체는 근대성을 해체하지만 고결한 초인의 윤리로 다시 재구성하는 뭐 그런 면에서 니체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포스트 모던주의의 해체주의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생각하는 사유의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사람입니다. 니체는 예수의 언어는 사인이다,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비유고, 그러니까 이건 뭐 독단적이거나 교회의 도구마가 아니다 이 말이죠. 카톨릭처럼 교리 도구마를 만들고 15세기 뭐 16세기에 그런 남미 같은 데 들어가서 엄청난 한 600만 명의 오늘날 도미니칸 공화국이죠.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게 어떤 선악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저 이방인들은 다 악하니까 다 죽여도 돼. 이게 무슨 도덕인가? 이런 선악은, 가리는 도덕은 이건 데카당스고 사람을 살해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니체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스마르크가 베를린에서 베를린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그게 아마 1880년 정도로 기억합니다만은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에게 콩고 국가를 자유롭게 자유무역을 위해서 그냥 내주었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콩고 자유국가, 말로는 뭐 콩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제를 뭐 부흥시켜준다는 미명하에 들어가서 한 1000만 명이 5, 6년 이내에 신체전단당하고 아주 끔찍한 신체 정치학이라고 합니다. 살해 정치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벨기에는 우린 기독교인 카톨릭이니까 우린 선하고 너희들은 악하고 가서 우리가 문명 선교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야만적인 행위가 저질러졌다. 물론 이제 니체는 그거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고, 니체는 그러나 역사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역사사회학이나 또는 특히 푸코에 의해서 뭐 워낙 잘 분석이 되어서 이 사회학에서 니체는 상당히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사상가가 됩니다. 어쨌든 브루노 바우어의 청년 해결학파와 니체 사이에 공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해겔에 오랫동안 이제 몰두했던 사람은 이 해겔과 니체를 어떻게 같이 가지고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시도를 해봅니다. 물론 뭐 지젝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지젝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이제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해서 그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익살도 많고 또 구라치는 것도 좀 많아 보이고, 그러나 그 지적을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사회학에서. 니체와 칸트의 문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기독교는 고결한 인간의 유형의 전쟁을 선포했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연약하고 저급한 것들을 삶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보존과 그 힘에 대립을 시켰다. 이런 이제 니체와 칸트의 어떤 대립이랄지 어떤 공명할 수 있는 부분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게서도 잘 나타나요.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뭐 비판 이론의 뭐 거두잖아요. 계몽의 변증법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그 주장을 하죠. 니체는 칸트의 도덕 철학을 갱신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칸트는 뭐 도덕 철학의 정점이잖아요. 그러나 칸트가 가지고 있는 도덕 철학의 약점, 계보학적인 차원을 통해서 갱신하고 오히려 유럽의 문명을 영국의 회의주의로부터 구원한 사람이다. 뭐 상당한 적극적인 평가죠. 그래서 니체의 초인의 윤리는 칸트의 정언명법과 같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뭐 칸트의 정언명법, 뭐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존중하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마조키스트다. 우리 락강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글쎄 그렇다고 해서 뭐 칸트의 정언명법을 가지고 사는 훌륭한 고결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걸 꼭 마조키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히려 락강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못 사니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니체의 초인 윤리도 장난 아니죠. 그 뭐 자라스트라를 읽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수의 복음을 저런 식으로 패러디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 정도의 수준에서 윤리를 쓸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니체와 칸트를 비교한 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탁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칼바르트는 니체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당대 국가 종교화된 그 아주 그 정말 그 데카당스한 기독교의 그 잘못된 도덕 체계, 국가 종교화, 지배 계급에 있었지. 오히려 예수의 본래적 메시지로 돌아가게 하지 않느냐. 니체를 읽으면 바르트는 난 항상 역사적 예수의 그 삶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역사에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원래 복음이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리고 이 삶에 대한 저주와 나쁜 소식이 되었다. 뭐 이런 니체의 비판은 칼바르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칼바르트는 호르크하이머의 니체와 칸트에 대한 그 적극적 평가에 대해서 공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바르트가 죽기 전에 호르크하이머가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은퇴해서 그 서로 인터뷰를 할 그런 기회를 준비하다가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1919년 로마서 주석 2판 수정 작업이 되죠. 1919년 이후부터 로마서 1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2판 수정 작업하면서 이 오버백의 반신학을 그 책방에서 고서가게에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 트루나이저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오늘 멜기세덱을 발견했다. 이 정도로 멜기세덱을 발견했다. 참 중요하죠. 이 바르트의 니체 해석을 보면 이 오버백의 반신학 또는 니체의 계보학은 이 바르트의 종말론적인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위기와 심판으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지배 역사죠.
유럽의 역사에서 유럽 중심적으로 식민 지배부터 시작했던 이 참담한 올백년의 이런 이 야만의 역사를 향해서 위기와 심판으로 그 귀결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스위스 사회주의당에서 활동하고 이 바르트는 2.5 인터내셔널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인터내셔널은 이제 소비에트 쪽인데 거기에는 바르트의 이제 절친이었던 프리츠 립이 관여가 돼 있었고 바르트는 2.5 인터내셔널 뭐 여기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1919년에 뮌헨 바바리아 혁명 지도자였던 쿠르트 아이즈나워 상당히 이제 그 이른바 진보적인 사회주의자들이고 고결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죠. 이것 때문에 칼 바르트는 라가찌의 종교사회주의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저는 감상주의다. 저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못한다. 뭐 어쨌든 또 라가찌 종교사회주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꾸로 바르트가 라가찌의 종교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그런 말도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문은 이제 거짓말로 하면 그거 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학문과 사유를 배우느냐 하면 학문과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사유를 바로 가져야 되고 학문에 대한 논의나 담론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저도 가끔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다가 좀 너무 잘못된 근거 없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댓글에다가 제가 교정하는 글들을 남겨놓습니다만은 어쨌든 도덕이라고 하는 건 존재고 인식이거든요. 특별히 이 사람을 보라 이 서문에 바르트가 아주 중요하게 그 주목을 하는데 나를 들으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이기 때문이다. 나를 오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나의 말을 위해 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서문과 결론을 가지고 니체의 사상을 열어가요. 상당히 그 재미있죠. 그러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제자고 모든 그리스 예술의 뿌리로 디오니소스를 이제 비극을 파악하고 이런 발견을 통해서 니체는 고전 문헌학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새로운 인간성을 위한 예언자였고 그러나 동료 인간은 필요하지 않다. 이 초월의 고결한 그 초인의 고결한 도덕을 가진 그러한 그 새로운 세계를 이제 그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